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두 번째 시간 First and Two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진만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고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두 번째 시간 First and Two에서는 AFC 북부지구 그리고 NFC 북부지구 그리고 주목해봐야 할 루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부 AFC 북부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팀 신시내티 벵갈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선수들보다 감독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벵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오프 시즌에 그동안 16년 동안 감독을 맡아왔던 마빈 루이스 감독을 해임하고 35살의 신예 잭 테일러를 감독으로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이거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마빈 루이스라는 수비 중심 체제를 운영하는 감독에서 잭 테일러라는 쿼터백 코치 출신이거든요. 쿼터백 코치 출신의 그 공격 중심의 이제 체제로 이제 바꿔간다. 이거 어떤 그 팀 운영에 있어서 철학적인 변화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마빈 루이스라는 이제 좀 오래된 감독에서 사실은 이제 처음 감독을 맡는 그것도 이제 35살의 젊은 코치. 사실 다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보다도 상당히 나이가 좀 어린 코디네이터 경력도 정말 짧은 그런 젊은 코치를 과감하게 이제 감독으로 고용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후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잭 테일러 역시 지금 최근에 NFL을 강타하고 있는 숀 맥베이 효과의 후광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결국 같습니다. 넥스트 숀 맥베이를 찾아라의 일환인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램스가 숀 맥베이를 고용한 후에 즉각적인 어떤 이렇게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리그 전체적으로 이제 숀 맥베이 같은 감독을 우리도 찾아야 되는데 라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열풍에 이제 벵갈스도 가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잭 테일러를 고용을 했는데 이 테일러의 이력을 좀 알아보면 나이가 말해주듯이 상당히 경력이 짧습니다. 사실 이제 벵갈스가 보고 영입을 한 거는 숀 맥베이와 지난 2년 동안 맥베이 스텝으로서 일을 했었거든요. 17년, 18년 2년을 같이 일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2018년에는 램스의 쿼터백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램스의 이제 그 제러드 거프를 중심으로 한 그 공격을 많이 이끌었다. 그 폭발력 높은 그런 어떤 램스의 공격을 이끌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이제 높게 평가돼서 벵갈스의 감독으로까지 고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조금 이제 그 잭 테일러를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아직은 경력이 짧기 때문에 지금 감독으로서 이렇게 영입이 됐지만 바로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이냐라는 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테일러가 쿼터백 코치로서 램스에서 활동했던 기간이 1년이거든요. 물론 이제 코칭 스텝에서 2년 있었지만 직접 QB 코치를 맡은 건 1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어디에 있었냐면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쿼터백 코치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쿼터백으로서 육성했던 사람이 라이언 테너힐. 근데 이제 테너힐의 커리어를 보면 저는 이제 테너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NFL이 쿼터백에게 너무 많은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쿼터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테너힐이 올해 이제 사실 마이애미에서 방출이 돼서 테네시 타이탄스의 이제 후보 쿼터백으로 갔는데 그런 쿼터백을 이제 이끌었던 것도 사실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좀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제 사실 이제 맥베이도 젊기 때문에 맥베이도 나이가 상당히 젊기 때문에 그 같은 감독 또 맥베이와 같이 일했던 감독을 찾기 위해서는 맥베이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이제 테일러를 데려갔는데 얼마나 잘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 감독이 바뀌면서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벵갈스인데요. 감독이 바뀌면서 코치진까지 대거 싹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도 루 아나루모라는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마빈 루이스라는 사실 이제 수비를 잘하는 감독이라고 해서 그동안 있었는데 그 감독 하에서도 리그 최하위권의 수비를 지금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감독은 계속 유지했지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최근 1년 새 지금 세 번째 바뀐 그런 형태고 마빈 루이스 감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빈 루이스 감독도 그 지금 잭 테일러가 감독이 된 것처럼
사실 감독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으로 영입이 됐었거든요. 네. 16년 전에 감독이 될 때 그 당시 루이스가 맡았던 역할이 2000년 볼티모어 레이번스의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우승을 했을 당시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거든요. 네. 그때 우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수비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수비력을 갖췄었고 특히 이제 실점이 한 해 평균 실점이 한 시즌 평균을 봤을 때 최소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막강한 공격력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 수비를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그리고 우승까지 했다라는 것 때문에 신시내티가 그때 탐내서 데려왔었던 감독인데 16년 동안 감독으로 있으면서 플레이오프에서 단 1승도 거두지는 못했어요. 네.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래도 좀 마빈 루이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좋게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 벵갈스가 마빈 루이스가 오기 전에를 보면 1990년 이후로는 플레이오프에도 오르지 못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던 팀을 마빈 루이스가 와서 플레이오프에 16년 동안 네. 7차례 진출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플레이오프의 성적이 0승 7패인 거죠. 그러니까 팬들도 그렇고 구단주도 그렇고 이제는 그 뭔가 좀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철학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수비형 감독이라고 해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네. 수비도 못하더라. 그러다 보니 이제 과감히 뭐 수비는 다른 코치를 데려와서 바꾸고 팀 전체적인 그 어떤 리더십은 공격 코치로 이제 바꾼 아주 이제 철학적인 변화가 있었죠. 예. 그러면 어찌됐든 이 앤디 달튼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시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 앤디 달튼 선수가 굉장히 하락세였잖아요. 네, 앤디 달튼도 최근 몇 년 성적을 보면 그게 좋지가 않죠. 네. 2015년에 벵갈스가 지구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성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 15년 이후로 지난해 이제 18년까지 성적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세를 거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벵갈스가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 그래서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알라바마에서 졸업하고 올라온 이제 조나 윌리엄스라는 오펜시브 태클을 1라운드에서 선발을 했는데 네. 참 운이 안 좋게도 이 선수가 오프 시즌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번 시즌에 뛸 수 없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올해도 오펜시브 라인은 여전히 이렇게 좀 많이 보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앤디 달튼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벵갈스의 가장 이제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면 공격에서는 그동안 이제 리시버로서 몇 해 동안 활약을 많이 해온 AJ 그린이 상당히 좀 큰 축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린 역시도 이 연습 중에 그 프리시즌 중에 부상을 당해서 지금 길게는 한 6주에서 8주 정도, 6주에서 네. 8주 정도 지금 부상 회복이 걸린다고 하니까 공격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좀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제 그린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상을 당해서 지금 발목 쪽에 수술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규 시즌 지금 아직 몇 경기라고 정확히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멀티플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경기를 시즌 초반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주요한 공격 옵션인 에이제 그린 선수가 빠지게 되면 벵갈스의 공격 앤디 달튼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즌 초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린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올해 아직은 뭐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타이드엔드로서 활약을 하는 타일러 아이퍼트 같은 경우에도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고질적으로 매년 보면 시즌 중반에 부상을 당해서 중반에 몇 경기씩 못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리시버, 그 다음에 타이드엔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펜시브 라인까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이제 러닝백들에게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벵갈스의 러닝백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러닝백에 조 믹슨이라는 그렇죠.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사실 본인 실력만큼 활약을 못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학 때 좀 이렇게 사고뭉치였기 때문에 그 경기 출장 수도 좀 적었고 네. 드래프트 될 때 많이 좀 이렇게 평가가 안 좋게 받아서 벵갈스가 사실 낮은 순위로 좀 뽑아서 데려왔는데 프로에 와서는 지금까지는 괜찮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선수이고 그다음에 지오바니 바나드라는 선수도 있고 올해 이제 또 루키로 데려온 트레이비안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선수 되게 탐났었습니다. 이 선수가 텍사스 A&M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좀 데려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정도로 네. 좀 기대했던 선수인데 벵갈스가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백필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AJ 그린이 결장을 하고 네. 좀 이제 앤디 덜튼이 잭 테일러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감독과 쿼터백이 좀 이렇게 좀
호흡을 좀 가다듬어갈 때 좀 맞춰가는 동안에는 그렇죠. 러닝백들이 좀 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어찌됐든 이 러닝백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는데 그렇다면 오펜시브 라인이 약하다는 것이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오펜시브 라인이 패스 블로킹만이 아니라 이제 런 블로킹도 해주지 네.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앞에서 그 센터하고 가드 사이에 이제 투갭, 그 원갭 투갭 거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러닝백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펜시브 라인이 약해서 패스가 제대로 못하다 보면 또 역시 수비진들은 러싱 공격에 이제 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강점인 러싱 공격도 봉쇄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벵걸스 입장에서는 러닝 공격 중심, 그 다음에 이 러닝 공격이 어느 정도 풀리면 플레이 액션 이런 것들로 좀 다른 리시버들, 그 다음에 아직은 괜찮은 타일러 아이퍼트를 이용한 그런 공격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한 명을 또 이제 주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존 로스라는 리시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로스가 어떤 선수냐면 굉장히 빠른 선수잖아요. 굉장히 빠른 선수죠. 그 NFL 그 루키들을 이제 체력장 비슷한 것들 하거든요. 예. 이제 NFL 컴바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40야드 달리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40야드라고 그러면 우리 그 보통 이제 미터로 환산하면 36m 정도 그렇죠. 되는 거리인데 40야드를 보통 4.4초 이하에 뛰면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4.22에 네. 뛰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기록이었던 신기록 아니었나요?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그죠? 당시 그 전에까지 기록이었던 4.24를 경신을 하면서 네. 가장 빠른 선수로 등극을 했죠. 어쨌든 최소한 그 체력장에서만은.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도 프로에 와서는 아직까지 부상으로 인해서 여러 부상으로 인해서 재기량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올해 이 선수가 좀 기량을 좀 발휘를 해주면 어떨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일단 공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수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의 수비진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수비진이 아쉽지만 상당히 안 좋죠. 네. 그래서 작년 기록을 또 좀 보면 작년 경기당 야드이지 허용한 걸 보면 평균 경기당 413.6야드 리그 최하위고요. 네. 그다음에 상대편이 공격하는 서드다운에서 서드다운 컨버전을 허용하는 것도 거의 50% 가깝게 허용을 해서 지금 서드다운 컨버전이 50%라 그러니까 그러면 49%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50%죠. 네. 이걸로 역시 이제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과연 이 수비가 얼마나 개선되느냐도 역시 좀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 시즌에 신시내티 벵갈스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특히 이제 라인베커 반테스 퍼펙트도 이제 방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선수 한 명에 따라서 엄청나게 뭐 그 기량이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벵걸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플레이메이커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든 수비든 하나의 어떤 그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 시즌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리고 이 새로운 감독 잭 테일러 감독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신시내티 벵갈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운스 뭐 올 시즌 가장 주목받는 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너무 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슬픔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이런 별명까지 있었던 팀인데 맞습니다. 올 시즌에는 아마 이 기쁨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올해는 사실 이제 기대가 상당히 큰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클리블랜드라는 그 도시의 스포츠 잔혹사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민준 아나운서께서 클리블랜드 시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한번 이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 클리블랜드에 프로팀이 3개가 있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있고요. NBA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있고 야구에 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팀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공통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죠. 그렇죠.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사실은 40년대, 50년대에는 리그 최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고트라고 말하는 역대 최고의 쿼터백을 뽑으면 누굴 뽑죠? 톰 브레이디를 뽑지 예. 않습니까? 브레이디 전에는 누굴 뽑았었죠? 그 전에는 이제 조 몬타나를 뽑았었고요. 그렇죠. 예. 조 몬타나 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좌니 유나이티스라는 이제 맞아요. 볼티모어 콜츠에서 뛰었던 선수를 뽑았었고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오토그램이라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쿼터백을 뽑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40년대, 50년대 브라운스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려 10년 연속 결승전에 팀을 올려놨던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브라운스가 그때
번 연속 이제 결승에 진출하고 그중에 7번을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영화를 누리던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이제 50년대로 넘어가서 50년대, 60년대로 가면서 오토그램만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NFL 고트를 뽑아라라고 하면 사실 조금 이제 쿼터백 외에 다른 포지션에서 뽑을 때는 주로 이제 많이 뽑았던 사람이 제리 라이스, 그다음에 수비에서 로렌스 테일러, 네. 그리고 또 한 명 뽑자 그러면 이분을 뽑았는데 이분이 이제 짐 브라운이라는 이름도 브라운이에요. 네, 맞아요. 이름도 브라운이라 정말 팀과 너무 잘 맞는데 짐 브라운이라는 러닝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50년대, 60년대 진짜 그 리그를 주름 잡았던 러닝백이고요. 지금 뭐 러닝백은 물론 이제 역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제 에밋 스미스, 그 전에 이제 뭐 월터 페이터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역시 러닝백 포지션도 과거로 돌아가 보면 브라운스 소속의 짐 브라운이 역대 최고였거든요. 예.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 되면서 정말 많은 영화를 누렸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그 이후에는 완전히 하락세를 겪으면서 NFL이 슈퍼볼 시대로 접어든 다음부터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렵다라는 게 사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팀이 바닥권이라서 어려운 의미가 있고 힘든 그런 네. 시절도 있고요. 또 하나는 희망 고문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 고문하는 팀이 팬들한테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많이 당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희망 고문하는 팀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브라운스가 슈퍼볼 에라로 넘어오면 처음에 상당히 못하다가 80년대에 또 잠깐 팀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면서 80년대에 이 팀이 2번 연속 AFC 챔피언십에 진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2번 연속 어떻게 졌느냐, 이게 정말 클리블랜드 팬들에게 정말 비수를 꽂는 사건들인데 86년 AFC 결승전에서는 소위 이제 한마디로 더 드라이브라고 불리는 경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격진이 한 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드라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기를 일컬을 때 그냥 더 드라이브 경기라고, 더 드라이브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경기 후반에 브라운스가 동점인 경기를 막판 한 5분 정도를 남기고 앞서는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7점을 앞선 상황에서 이제 5분만 버티면 슈퍼볼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네. 2년 연속 이제 덴버 브론코스하고 붙었는데 7점으로 뒤진 상황에서 킥오프를 덴버 브론코스 킥오프 리터너가 공을 놓쳐서 공이 쭉 굴러가서 2야드에서 이게 커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분여를 남긴 상황에서 브론코스가 98야드를 전진해서 터치다운을 해야지 이게 그렇죠. 동점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98야드를 가서 동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경기 막판에 이 98야드를 가서 동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명 더 드라이브라고 불리고요. 연장전에 가서 브론코스가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브론코스가 슈퍼볼에 진출을 했었고 다음 해에 이 두 팀이 똑같이 AFC 결승전에서 또 붙었거든요. 네. 그때 이 경기는 더 펌블 게임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상황이 좀 다른데 그때는 브론코스가 7점을 앞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스가 마지막 공격에서 쭉 공격을 해와서 덴버 브론코스 8야드 앞까지 갔거든요. 터치다운 앞에 8야드까지 갔거든요. 그 상황에서 러닝백 어네스트 파이너가 공을 받고 터치다운을 향해서 가다가 1야드 앞에서 펌블을 한 겁니다. 제 순간 약간 감정이입했거든요. 약간 뒤에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그 1야드에서 공을 놓친 거를 덴버 브론코스가 리커버를 해서 시간을 끌어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고 브론코스가 다시 한번 슈퍼볼에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를 겪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희망 고문의 정말 극대치죠. 와, 진짜 끔찍한. 근데 그때 브라운스가 그런 걸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 팀이 쭉 하락세를 걷죠. 네. 그러다가 90년대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단주가 팀을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95년에 우리 팀 옮길래 라고 선언을 하고 96년에 팀을 볼티모어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원래는 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옮겨간 팀인데 워낙 이 전통이 있고 그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그 리그에서 이 클리블랜드에서 옮겨간 팀을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신생팀 처리를 해버리고 모든 역사와 전통과 기록은 그대로 남겨놓고 99년에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팀을 그대로 그냥 재창단을 했죠. 그래서 그 팀이 99년부터 다시 경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99년에 다시 생기긴 했지만 2002년 딱 한 번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고는 없었어요. 계속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그게 클리블랜드 브라운이었고요. 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도 야구 해설을 하시니까 이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라는 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왜 웃으세요? 인디언스는
가장 최근에 우승한 게 1948년입니다. 아, 진짜. 왜냐면 저 시카고 컵스가 우승을 했던 시즌이 2016년. 네, 제가 준비할- 입사 연도였거든요. 제가 1년차 때인데 제가 월드 시리즈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더빙을 하게 됐는데 그 더빙에서 그 컵스는 그 당시에 이제 108년의 가뭄 그렇죠. 그리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68년의 가뭄 이 긴 가뭄을 끝내기 위한 두 팀이 만났다 뭐 이런 더빙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팬 입장에서는 네. 그때 진짜 아무나 이겨도 진짜 약자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이때 아무나 이겨도 그냥 행복하겠다. 네. 어차피 내가 응원한 팀이 올라간 게 아니면 그때는 사실은 뭐 다른 라이벌 팀이 이기는 것보다는 좀 불쌍한 팀들이 이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월드 시리즈 보면서 기억나는 게 이 두 팀 중에 누가 이겨도 나는 기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치열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2016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아마 7차전에서 연장전 가서 네, 클리블랜드 맞아요. 인디언스가 패했을 텐데 중간에 비 오고 1997년에 네. 아마 이제 마이애미 말린스 그 당시 이제 플로리다 말린스였던 것 같은데 말린스하고 이제 또 월드 시리즈 7차전까지 갔는데 그때도 연장전에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에드거 렌터리아 아니었나 싶은데 그 선수의 이제 끝내기 안타로 말린스가 우승을 해서 인디언스가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또 희망 고문을 했던 그런 게 한 번 있고 네. 또 우리가 잘 아는 브레이브스가 90년대 정말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브레이브스가 그때 딱 한 번 우승했거든요. 조우승은 14년을 했고 뭐 계속 네. 월드 시리즈 올라갔지만 우승은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상대방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디언스가 우승 드라우트도 길었지만 정말 우승 문턱까지 가까이 가서도 정말 사실 뼈아픈 패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거죠.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클리블랜드 팬들의 입장이 좀 이해되시나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캐벌리어스는 아마 1970년 정도에 이제 창단이 됐었을 텐데 이 캐벌리어스는 사실은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뽑을 수 있는 두 명,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한테 가슴에 상처를 입었죠. 80년대 캐벌리어스가 나름 잘할 때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만나서 이렇게 넘지 못했던 벽이 이제 시카고 불스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이클 조던이 크레기 일로를 넘어서 이 더블 클러치한 슛이 들어가면서 승리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던한테 계속 당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2003년에 르브론 제임스라는 클리블랜드는 아니지만 그 인근 에크론에서 나온 정말 진짜 오하이오 출생의 스타를 딱 영입을 해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 선수가 조금 뭐 2007년인가 결승전 아마 한번 가고 준우승했죠. 그런 상태에서 2010년에 갑자기 나 마이애미 갈래. 나 우승할 거야 이러고 갔죠. 근데 가서 드웨인 웨이드하고 합쳐가지고 우승을 하더니 뭐 클리블랜드 버리고 한 거죠. 그때 이제 댄 길버트 그 구단주가 했던 말이 르브론 제임스가 2010년에 아마 이제 배신을 하고 갔는데 우리가 르브론보다 먼저 우승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건 이제 마음에선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해 클리블랜드가 전체 꼴찌를 했었고요. 네. 26연패인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시즌 최다 연패 기록도 세웠던 했고 너무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팀에 돌아와서 팀 역사상 유일한 우승을 한번 안긴 그게 클리블랜드 몇십 년의 그 잔혹한 스포츠 역사를 한 번에 해결해준 사건이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사실 클리블랜드가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아픔들이 많고 르브론 제임스가 한 번 더 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레이커스로 갔는데 그 공백을 이제 메워줄 거라고 기대하는 선수로 부상한 선수가 베이커 메이필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예전에는 르브론 시티였다. 이제는 베이커 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베이커 메이필드에 대한 기대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로 인해서 영입되어 온 선수들의 그런 프리 에이전트나 신인들에 의해서 이제 팀이 보강된 거에 대한 클리블랜드 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리블랜드 스포츠 잔혹사를 생각해 보면 클리블랜드에서 지금 왜 이 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갖느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저는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경기를 보면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경기를 보러 왔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프란시스코 린도 옷 입고 맞아요. 화면에 잡히니까 맥주캔 이빨로 훑고 이렇게 막 원샷하는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이 선수가 저는 그거 보면 생각했던 게 쇼맨십 하나는 기가 막힌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경기 중에서도 우리가 뭐 제가 중계한 경기는 김민준 아나운서 했었나요? 제가 하진 않았었는데 그 작년에 저희 이제 MBC에서 했던 경기 중에 제츠하고 했던 경기를 중계한 게 있어요. 브라운스가. 중간에 그죠. 그쵸. 했던. 역전했던. 네. 근데 그 경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못하는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 그거를 프라임타임 경기에서거든요. 근데 그 시청률이 정말 잘 나왔죠. 근데 그 경기가 사실 베이커 메이필드가 프로에 와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경기에서 베이커 메이필드가 보여줬던 활약은 경기 어떤 그 경기를 잘했던 것도 있지만 이 선수는 다른 클리브랜드 역사상 다른 쿼터백들과 뭔가 좀 다르다.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쿼터백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잇 팩터, 뭐 스웩 이런 게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동안 클리블랜드가 계속 못했었기 때문에 뭐 전체 1위, 2위, 3위 이렇게 높은 순위로 픽을 하면서 쿼터백들을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때 뽑았던 선수들 명단을 좀 보면 타이 댓머, 팀 카우치, 켄 돌시, 브레이디 퀸, 뭐 브랜든 미든, 디셔이선 카이서 이런 선수들까지 보면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대학 때 다 잘했던 선수지만 클리브랜드에 와서는 물론 이제 팀이 안 좋으니까 혼자 팀을 다 이렇게 뭐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클리브랜드라는 그런 어떤 팀의 온갖 그 팀과 그 도시의 관심을 다 등에 지고 팀을 이렇게 이끌고 가기에는 조금 약했다.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이게 경기 기량만이 아니라 어떤 쿼터백 포지션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위 뭐 스타성 그런 것들이 정말 부족했었는데 베이커 메이필드는 그게 있어 보여요. 진짜 있어 보여요. 그게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스타들이 클리블랜드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르브론 제임스 말씀을 드렸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블랜드에 오면서 다른 스타들을 같이 영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예전에는 선수들이 올 때 가고 싶지 않은 도시, 기피하고 싶은 팀이었는데 르브론이 가니까 같이 가야지.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브라운스가 그 베이커 메이필드가 쿼터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른 스타들이 이제 클리블랜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팀이 됐어요. 그러면서 OBJ 왔죠. 오델 베컴이 왔죠. 오델 베컴이 왔고 수비에서는 뭐 같이 자이언스 있었지만 올리비에 버넌도 왔고. 맞아요. 뭐 이번에 FA로 온 선수들 보면 화려합니다. 뭐 디펜시브 태클 셸든 리처슨도 있고 세이프티 모건 버넷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칩스에서 작년에 안 좋은 사건으로 방출됐긴 했지만 카리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클리블랜드 팬들이 이제 될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어쨌든 이렇게 좀 억눌렸던 그런 감정들을 기대감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왜 이렇게 클리블랜드가 이제 익사이팅해 있느냐 이런 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플러스 요소가 있는 이 베이커 메이필드 그리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인데 조금 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했던 팀 상대로 베이커 메이필드가 1승 5패 그러면서 패스 성공률도 60%가 안 됐고 10개 터치다운 기록하는 동안 인터셉션 11개였어요. 강팀의 상대로 좀 약하다는 우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클리블랜드가 작년 중반에 감독을 바꿨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원인이 됩니다.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첫 해지만 베이커 메이필드의 성적을 보면 감독이 바뀌기 전과 후가 좀 현저히 다릅니다. 근데 전에 감독을 했었던 휴 잭슨이었나요? 휴 잭슨 감독이 아마 이제 신인 때 초반에 이제 감독이었을 텐데 휴 잭슨 밑에서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1승 4패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뀐 이제 휴 잭슨이 나가면서 프레디 키친스 감독이 이제 테이크오버 했거든요. 맞아요. 그 후에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완전히 다른 쿼터백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승 3패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성적들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그 강팀들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승률 5할 이상의 팀들과의 성적이 프레디 키친스가 테이크오버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메이필드가 프로로 와서 프로로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에 가서 아무래도 이제 좀 기록이 많이 좀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오프 시즌 초반부터 이제 프레디 키친스가 계속 감독으로서 쿼터백으로서 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올 시즌을 맞는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는 기존에 이제 스타 리시버였던 자비스 랜드리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리시버
OBJ.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자비스 랜드리와 오델 베컴 주니어가 프로에 오기 전에 같이 이제 루이지애나 주립 때 LSU에서 같이 활약을 네. 했던 선수가 되게 친분이 깊거든요. 맞습니다. 이 선수가 같은 해에 프로로 입단을 했고 뭐 랜드리는 사실 이제 마이애미에서 드래프트가 됐었고 3라운드에 베컴은 이제 1라운드에 뉴욕 자이언츠로 갔었는데 두 선수가 계속 어쨌든 연락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었고 네. OBJ가 과감히 이번에 클리브랜드로 트레이드가 돼서 오면서 둘이 이제 다시 이제 리유나이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리시버진도 좋고 음. 러닝백으로 물론 이제 초반에 8경기는 못 나오겠지만 카리먼트가 있고 하지만 카리먼트가 못 나와도 지난 시즌 굉장히 두각을 보여줬었던 닉첩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닉첩이 있고 사실 이제 둑 존슨도 있었는데 둑 존슨은 어젠가 그젠가 이제 트레이드가 됐어요.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전 개인적으로 기대 거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타이랜드의 데이비드 엔조쿠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이 선수도 보면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선수로 이제 영입이 돼서 온 선수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공수에서 사실 저희가 공격만 말씀을 드렸는데 수비도 보면 마일스 게럿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1라운드 1번. 사실 베이커 메이필드가 오기 전에 마일스 게럿이 먼저 왔죠. 그 전년도 1라운드 1번이었잖아요. 전년도에 전체 1순위로 와서 먼저 좀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올리비에 버넌 그다음에 셸든 리천슨이 와서 같이 디펜시브 라인을 이제 뛰게 되는데 엄청나게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역시 작년에 베이커 메이필드와 같이 또 입단했던 덴젤 워드. 네. 작년에 사실 루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서 프로볼에도 뽑혔고. 그렇죠. 그래서 덴젤 워드. 근데 올해도 보면 그리디 윌리엄스라는 역시 이제 LSU에서 왔던 신인인데 오델 베컴의 후배죠. 네. 그리디 윌리엄스라는 2라운드에서 좋은 루키 코너백을 데려왔고 피츠버그에서 뛰었던 세이프티 모건 버넷을 데려왔고 지금 세컨더리도 막강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격진, 수비진이 상당히 좀 밸런스가 잘 맞아졌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 베이커 메이필드가 후반기에 성적이 좋아지면서 팀이 5할 직전까지 갔어요. 작년에 7승 8패 1무로 시즌을 마쳤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5할 턱 밑까지 갔었는데 네. 그런 팀에다가 이 정도 보강이 됐다 그러면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지난 시즌 첫 경기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경기를 펼치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자체 굉장히 이변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2004년 이후 시즌 최고의 출발이었다 뭐 이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사실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저는 사실 그 경기 보면서 브라운스가 잘했다보다는 스틸러스가 올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브라운스가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팀이 5할 근처에 갔던 팀에서 이 정도 성적이 팀원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프레디 키친스 체제로 완전히 이제 돌아서면서 네. 오프 시즌부터 그 체제로 간다라는 것들이 팀 선수들만이 아니라 팬들이 볼 때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이번 시즌 이 공수 양면에서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는 이 지구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우승했던 팀이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고요. 피츠버그 스틸러스 이제 뭐 만년 우승 후보인데 작년에 아쉽게 이제 뭐 우승은 조우승은 못했지만 그 두 팀과 이제는 좀 겨뤄볼 만한 전력이 구성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올해 만약에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좀 키가 뭐냐, 핵심이 뭐냐라는 걸 좀 뽑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지금 클리블랜드 전체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지금 익사이트먼트가 정말 많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를 유지하고 그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초반에 패스트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 승수를 많이 쌓아가야지 이 선수들도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팬들도 계속 거기에 부응을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패 이렇게 가게 되면 역시 그냥 우리는 안 돼. 그냥 클리블랜드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지금 기대감을 계속 이어가려면 초반에 좋은 성적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초반 조금 스케줄을 보면 초반 스케줄이 전반기 스케줄이 쉽지가 않아요. 3주차에 LA 램스하고 붙고요. 4주차에 작년도 조우수팀이 이제 레이븐스 원정 경기를 하고 6주차에 시옥스하고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주 쉬고 8주차에는 뉴잉글랜드 원정 경기가 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기에 여러 경기 좀 어려운 경기들이 많이 좀 몰려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잘 넘어서 꼭 이길 수 있는 경기들만이 아니라 이런 사실 어려운 경기들도 많이 잡아야 이 팀에 대한 기대, 그래 강팀이잖아요. 강팀으로서 사실. 부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초반에 잘 이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지구 우승 그리고 넘어서서 이 NFL 전체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이 됐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이제 NFL 전체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담이 되고요. 네. 지구 내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인 것 같고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과연 이제 지구 우승을 해서 플레이오프로 갔을 때 뉴잉글랜드, 캔자스시티 이런 팀들과 붙을 수 있느냐는 조금 좀 아직은 조금 아직은 미지수다. 아직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자 그러면 젊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제 많이 모였거든요. 네. 이 선수들 간에 라커룸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상황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모였는데 공은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리시버들, 타이드엔드들 이런 선수 그다음에 또 러닝백들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공을 줘라는 요구들을 얼마든지 지금 서로 이제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베이커 메이필드한테 가서 로비를 한다. 사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스타 팀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좋은 선수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이고 클래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본인들 스탯을 계속 이제 좀 노리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공이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베컴, 랜드리 이 두 선수는 사실 뭐 공존할 수 문제가 있다는 게 없겠죠. 네. 없겠지만 타이드엔드 데이비드 엔조크 그다음에 러닝백들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좀 화합을 이루면서 팀을 잘 이렇게 좀 같이 공존해서 가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이 강팀을 상대로 시즌 초반 얼마나 좋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킬러비 라인이 해체가 됐어요. 네, 참 뭐 국내에도 피츠버그 스틸러스 팬들이 참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스틸러스 팬들 입장에서는 올해 가장 이제 뭐 누가 오고 안 오고 이거보다도 가장 아쉬운 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비 체제가 이제는 킬러 비스 체제가 그냥 이제 B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 이제 3명이 B, 네. 시계탑 하나 남았죠. 그렇죠. 벤 로슬리스버거부터 해서 레이비언 벨, 그다음에 앤토니오 브라운이 있는데 벨과 브라운이 이번 오프 시즌에 다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고 그렇습니다. 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작년에도 출장을 안 했었지만 네. 혹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셨던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그런 방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사실 좀 생각했던 게 2년 연속 프랜차이즈 태그를 그쵸. 레비언 벨한테 박는 건 이건 좀 벨한테 못할 짓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벨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작년에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았을 때 만 26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팀들이 다 이제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러닝백들이 30살이 넘어가는 해에 넘어서도 많은 연봉을 주는 거. 이걸 되게 꺼려하거든요. 근데 이제 벨이 원했던 것이 이제 30세가 되는 해까지 그 이후에까지 단연 계약을 원하면서 리그 최고급의 연봉을 원했었죠. 네. 근데 지금 약간 좀 비유를 해보자 그러면 카우보이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즈키엘 엘리엇이 나 연봉 더 줘. 네. 나 홀드아웃 할래 하라고 있는데 엘리엇이 아마 24살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벨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벨은 26살 오프 시즌에 멀티 여기서 4년 5년 계약을 하면 팀들이 정말 꺼려하는 30세 시즌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그 해를 넘어서까지 다시 이제 그 단연 계약을 다 고액의 연봉을 주는 거를 꺼려하는데 지금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이 지금 4년 5년 계약을 해도 30세 이전에 끝나거든요. 네. 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아마 많은 팬들이 그걸 이제 보시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 뭐 두세 달 차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벨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 그럼요. 좀 못할 짓 했다. 근데 왜냐면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현재 이 나이가 많은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안 주는 게 30살이 넘어가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사실 이제 정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풋볼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통계치들이 나오는 거죠. 이 포지션, 저 포지션별로 각각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저히 떨어지는 나이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벨 같은 경우에는 러닝백들은 지금 30세. 그래서 그 30세 월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벽에 부딪힌다는 표현을 하고 진짜 뭐 클리프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30세가 되면 러닝백들의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뭐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팀 어쨌든 샐러리 캡을 매니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또 사실 팀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팀 매니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불가피한데 그냥 개인 입장에서만 보면 벨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억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 되기 전에 어쨌든 벌어야 되잖아요. 한번 잭팟을 네. 터뜨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아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뭐 선수로서도 팀으로서도 양쪽의 입장이 다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사실 선수들도 그럽니다. 이게 벨이 물론 이제 1년 내내 안 나오니까 좀 이제 라커룸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홀드아웃을 하고 연봉 계약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팀과의 갈등을 빚을 때 다른 동료 선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을 안 하는 게 요즘에는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나도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지 모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러니까 동료 선수들이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아, 얘 나왔으면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뭐 그건 비즈니스다. 네. 이해한다. 라고 다들 요즘에는 이렇게 뭐 어쨌든 언론에 대고는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근데 뭐 맞는 거죠. 이게 뭐 사실 나도 내년에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내년에 가서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벨한테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내년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로남불. 네. 그래서 뭐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 이해해보자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벨은 떠났습니다. 네. 벨은- 그리고 또 하나 떠난 선수가 안토니오 브라운인데 이 선수는 지금 오클랜드 가지고 헬멧 지금 얘기하면서 나 옛날 헬멧 못 쓰게 하면 나 경기 안 뛸 거야 이러고 있어요. 사실 조금 보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반원하기가 좀 힘들죠. 좀 근데 애매해요 이거는 진짜. 브라운을 최근 몇 년 동안 그 어떤 좀 행태를 보면 네. 작년에 어떤 그 팀과의 불화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2017년이었나 18년이었나 이제 그 플레이오프 경기가 끝난 상황에서 라커룸에서 마이크 톰린 감독이 이제 다음 주 이제 AFC 챔피언십 경기 뉴잉글랜드랑 붙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뉴잉글랜드랑 붙는다 그러면서 이제 막 라커룸에서 선수들하고 이제 사실 그거는 진짜 그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만 같이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브라운이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페이스타임으로 그거를 생중계한 거예요. 근데 페이스타임으로 난리 그걸 났잖아요. 생중계해서 그게 이제 뭐 전 세계에 오픈이 된 건데 그때 이제 마이크 탐린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F 워드를 섞어가면서 페이트리어츠에 대해서 F 단어를 섞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걔네들보다 다음 주에 경기인데 지금 하루 반 늦게 우리가 연습 시작한다.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챔피언십 경기 전에 먼저 경기를 페이트리어츠는 전날 경기를 했고 그때 아마 이제 스틸러스가 누구랑 했었는지 칩스랑 했었나 누구랑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경기가 뭐 원래 그 다음날 경기였는데 다음날에서도 뭐 호우 때문에 저녁으로 옮겼나 아마 시간대가 좀 조정이 됐을 거예요. 그 사실상 이게 하루 차이가 아니라 하루 반 이상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F워드를 섞어가면서 탐린이 막 선수들한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거를 브라운은 맞아. 페이스타임으로 생중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성숙도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계속 이제 작년에도 보면 벨도 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브라운이 계속 이제 빅벤하고 갈등 일으키고 뭐 톰린 감독하고 계속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사실 이제 로슬리스버거는 남아 있지만 그 킬러 비스가 모두 라커룸에서 상당히 좀 잡음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스틸러스가 작년에 시즌 초반에 상당히 성적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브라운까지 올해는 방출이 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더스 가면서도 뭐 가자마자 뭐 트레이닝 캠프 뭐 프리시즌 시작했는데 나 발 아파 그리고 뭐 저 에어볼론 타고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요? 첫 연습하는데 에어볼론을 타고 나타. 근데 이런 게 뭐냐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에 나온 게 그거잖아요. 헬멧. 나 헬멧 나 시즌 첫 해부터 쓰던 헬멧 안 쓰면 나 안 해. 근데 사실 이거는 레이더스한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리그에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헬멧들을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계속 기능이 좋아지는 헬멧들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건데 본인은 데뷔 첫 해부터 지금까지 쭉 써온 헬멧을 이제 10년 이상 계속 쓴다. 그걸 고집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고집한다라는 게 물론 이제 뭐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게 새로운 헬멧을 써보니까 내 비전이 가려져서 공이 잘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응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본인 혼자만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이걸 갖다 쓰고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쓰는 건데 나는 앞으로 이거 안 쓰면은 난 안 해.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그래서 이런 리시버들을 보고 딱 표현하는 단어 하나 있죠. 디바. 그래서 이런 리시버들을 보고 디바 리시버라고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나. 제멋대로 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중심은 내가 되고 모든 관심은 내가 받아야 되고 소위 우리 이제 관종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종이 아니라 핵관종. 진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아까 레이비언 벨도 물론 사실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도 분명히 있긴 했어요. 뭐 팀 선수들 경기하는데 가가지고 랩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러긴 했는데
앤토니오 브라운 네. 작년에 복면가왕도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복면가왕 이 미국 버전 이 마스크 싱어에 나와가지고 노래도 했어. 근데 노래는 진짜 잘 못하던데요. 그러니까 제 최초의 탈락자가 앤토니오 브라운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앤토니오 브라운이 그 정도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는 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풋볼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 사실은 너무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계속 골치가 아팠던 거죠. 음.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 팀이 이제 레비언 벨도 사인을 안 했지만 네. 앤토니오 브라운을 오클랜드 레이더스로 트레이드를 하는데 무려 3라운드 픽, 5라운드 픽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선수라고 그러면 예전에 보면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조이 갤로웨이라는 리시버를 데려올 때 1라운드 픽 2개를 주고 데려왔었거든요. 네. 시옥스에서 데려오고 그리고 작년에 쿠퍼. 아마리 쿠퍼를 데려오면서 1라운드 픽을 데려왔어요. 맞아요. 1라운드 픽을 주고 데려왔거든요. 근데 앤토니오 브라운보다 못한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앤토니오 브라운이라고 그러면 지금 은퇴를 한다고 해도 네. 그 기록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 기록들만 해도 사실 뭐 아직 뭐 명예전당까지 말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그 기록들이 사실 정말 훌륭해요. 네. 그런데 그런 선수를 지금 뭐 리그 최고의 리시버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선수를 1라운드 픽이 아니라 3라운드 픽, 5라운드 픽 이렇게 받고 선수를 그냥 거저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보내고 싶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에 있는 다른 선수들한테 구단이 메시지를 보낸 거죠. 우리는 이런 거 더 이상 안 참아. 더 이상 어떤 선수라도, 그러니까 브라운 정도의 선수가 이러는데 네. 우린 브라운이 이러는데 뭐 니네가 이렇게 해? 보낸다? 약간 그런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참는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마켓 프라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전체적으로 볼 때도 브라운에 대해서 너무 골칫덩어리다. 진짜 디바 중에 디바다라고 생각하고 이 선수를 우리 라커룸에 데려와도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마켓에서도 이미 그 시장가가 퍼스트 라운드 픽의 가치가 안 주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전 또 재밌는 얘기 잠깐 하나 해드리면 예전에 시카고 불스가 우승을 할 때 데니스 로드맨을 그 샌앤토니오에서 데려왔는데 그때 이거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때 이제 뭐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 어번 레전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속설이죠. 속설인데 그때 이제 샌앤토니오에 뛰다가 샌앤토니오에서 시카고로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조단과 피펜과 로드맨까지 이게 선박 함대가 잘 이루어져서 계속 우승을 했는데 원래 샌앤토니오가 시카고로 그 로드맨을 트레이드할 때는 라커룸 분위기를 망쳐라라는 목적으로 보냈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한 길은 없죠. 예. 근데 이제 속설인데 앤토니오 브라운이 지금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시즌 경기도 아직 뛰지도 않았는데 네. 나 헬멧 이거 아니면 안 쓸래. 에어블론 나타나고 나 발 아파 막 이러고 있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정말 그 새로 옮긴 팀에서 골칫덩어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어찌됐든 이 힐러비 라인이 붕괴가 됐고 레비온 벨과 안토니오 브라운이 떠나면서 이 역할을 대신해줘야 하는 선수들 바로 이 주주 스미스 슈스터 그리고 제임스 코너 선수가 되겠어요. 제임스 코너는 지난 시즌 전반기 뭐 피츠버그 이 프랜차이즈의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면서 이제는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당히 훌륭한 선수로 그 벨의 공백을 정말 잘 메워줬고요. 네. 그래서 아마 작년에 프로볼에도 뽑혔고 NFL 탑 100에도 이번에 뽑혔는데 제임스 코너와 레이비언 벨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너가 분명히 러싱 공격은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레이비언 벨이 가지고 있는 리시버로서의 역할 그것까지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레이비언 벨이 다른 그 어떤 러닝백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점. 그러니까 엘리엇이나 타드 걸리 물론 걸리도 리시빙도 잘하긴 합니다. 근데 네. 그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레이비언 벨은 진짜로 그냥 이렇게 그 소위 이제 러닝백들이 리시빙을 할 때는 백필드에 있다가 이게 앞으로 쭉 나가서 소위 이제 쿼터백들이 이제 덤퍼 패스라고 하는데 다른 물론 이제 러닝백한테 직접 던지는 패스도 있긴 하지만 퍼스트 옵션, 세컨드 옵션으로 리시버나 타이드엔드를 보다가 네. 던질 데가 없을 때 바로 앞에 서 있는 러닝백한테 던지는 이런 패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레이비언 벨은 슬롯 또는 X나 Z 위치에 서서도 리시빙을 뛰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레이비언 벨은 진짜로 러닝백과 리시버가 한 몸에 합체된 선수이기 때문에
코너가 아무리 러닝백으로서 좋은 공격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레이비언 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앤토니오 브라운이 방출되기도 했지만 레이비언 벨이라는 리시버도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가 백필드에서 러닝백으로서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레이비언 벨과는 좀 다르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 스미스 슈스터 작년에 정말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 피츠버그에서 팀 내 MVP를 뽑는데 앤토니오 브라운이나 빅벤이 아니고 주주가 팀 내 MVP를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활약을 펼쳤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주가 작년에 정말 좋은 기록을 많이 세웠던 거는 물론 이 선수가 잘한 것도 있지만 상대편에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것과 반대편에 리그 최고의 리시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버원 옵션은 분명히 앤토니오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넘버 2 옵션인 거죠. 그러면 상대편의 수비를 볼 때도 넘버 1 코너백은 분명히 앤토니오 브라운한테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넘버 2, 넘버 3 리시버들이 이제 쭉 이제 차례대로 붙는 거기 때문에 주주 스미스 슈스터는 기본적으로 넘버 1 코너백을 상대하지도 않았고 더블 팀을 상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가 그 앤토니오 브라운이 떠난 그 역할을 본인이 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넘버 1 코너백들을 상대로 해서도 똑같이 기록을 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실제로 경기를 한 걸 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요소인 것 같고요. 또 한 명의 선수가 떠나갔죠. 제시 제임스가 디트로이트로 갔어요. 네, 제시 제임스도 타이드엔드로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패스 캐칭 옵션만이 아니라 블로킹도 잘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공격의 일부였는데 이 선수마저도 방출이 되면서 피츠버그가 공격에서 진짜 많은 선수들 잃었죠. 그거를 이제 뭐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프리 에이전트로 단테이 먼크리프라는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안테이 존슨이라는 리시버를 뽑았는데 저는 이 선수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첫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작년에 뽑았던 이제 신인이었던 것 같은데 제임스 워싱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대학 때 상당히 좀 잘했던 선수인데 드래프트에서 상당히 순위가 낮게 떨어져서 상당히 좀 헐값에 데려온 선수인데 이제는 그 뭐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괜찮고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첫 프리시즌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젊은 선수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안테이 존슨이나 제임스 워싱턴 그리고 이제 프리에이전트로 영입해온 단테이 만크리프가 적당한 역할을 좀 해주고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넘버 1 옵션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스틸러스는 여전히 그 저력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임스 코너가 러닝백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주고 쿼터백이 역시 아직도 빅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피츠버그는 여러 선수를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 지난 시즌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와 불화가 좀 있었던 빅벤인데 그러면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 랜디 필트너로 교체가 된 이후에 상당히 빅벤이 또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잖아요. 빅벤도 최근에 좀 조용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렇죠. 브라운이나 벨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빅벤도 지금 이제 30대 보통 성격 아니거든요. 보통 아니죠. 초반에는 정말 불같이 이렇게 성격도 그랬었고 그 필드 밖에서 사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사고 나서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클럽에서 싸움 이런 것도 많았었고 또 왜 이게 또 빅벤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츠버그에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클럽에서 다른 사람이 제3의 인물이 자기가 빅벤이다라고 파칭하고 다니면서 빅벤이 그 피해를 입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그 킬러 비스가 진짜 필드에서만이 킬러 비스가 아니고 필드 밖에서도 좀 사고를 정말 많이 치고 다녔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작년만이 아니라 계속 보면 빅벤 사실 이제 꼭 빅벤한테만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들하고 갈등이 없는 쿼터백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스타 쿼터백인데 그리고 내가 우승까지 2번 했었는데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본인하고 계속 그동안 쭉 손발을 맞춰온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견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한번 좀 이렇게 빅벤을 좀 이렇게 봐주고 뭐 제가 특별히 빅벤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우리가 이거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빅벤만이 아니라 뭐 이따 말씀드릴 에런 로저스도 그렇고 충분히 사실 탐 브레이디도 보면 사이드라인에서 뭐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맥데니얼스하고 뭐 진짜 치고받을 것 같은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야구에서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감독과도 뭐 최근에 볼티모어 오리올스 한번 크리스 데이비스였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짜 크리스 데이비스 한 대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빅벤의 사건들도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좀 보자 했을 때 좀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토드 헨리가 해고된 이후에 이 바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랜디 필트너가 상당히 뭐 성공적인 한 시즌을 이끌어 왔으니까 올 시즌도 어쨌든 공격 면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스틸러스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라마 잭슨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도약을 하게 된 라마 잭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전형적인 듀얼 스렛형 쿼터백이잖아요. 근데 러싱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패싱은 사실 좀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첫 시즌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첫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는 볼 필요가 있는데 베이커 메이필드도 아까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첫 해부터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선수들은 많지는 않아요. 뭐 빅벤은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가 보면 83년에 이제 신인으로 드래프트됐던 존 엘웨이나 댄 마리노 이런 선수, 특히 이제 댄 마리노가 엄청나게 활약을 펼쳤었는데 이런 선수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신인인 첫 해부터 뭐 리그를 장악할 정도로 큰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마 잭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싱 쿼터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고 1라운드에 뽑혀서 올라온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대는 초반에는 정말 높게 갖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러싱 쿼터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포켓에서 이게 본인이 잘 뛰기 때문에 본인이 러싱 쿼터백이라는 게 스크램블 잘해서 패스러시 잘 피해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본인이 직접 그냥 뛰고 많이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로 퍼스트다운 경신해가고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 쿼터백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쿼터백들이 그런 것들이 본인의 장점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독약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켓에서 패스러시가 조금만 오면 이거를 피해서 사실은 패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패스러시가 조금만 눈앞에 보이면 바로 그냥 뛰거든요. 러싱에 대한 욕구를 주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는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기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편 패스러셔가 프로에 있는 선수들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패스러시가 들어오면 도망가야지. 가지고 쭉 피해가지고 뛰다가 뭐 큰 야디지 전진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은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 때는 패스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런 퍼스트 쿼터백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가 프로에 와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포켓에서 그래서 이제 뭐 패스러시가 오는데도 용기 있게 포켓에 서가지고 리시버를 찾고 그러다 쌔당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숙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숙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라마 잭슨을 지금 딱 보십시오. 보시면 물론 이제 잘 뛰니까 민첩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정말 체격이 작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한번 좀 뭐 디펜시브 엔드나 라인베커한테 큰 히트를 당하면 정말 사실 부상의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라마 잭슨 같은 선수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 그래서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텐데 라고 떠오르는 선수가 바로 라마 잭슨 뒤에 있는 후보 쿼터백인 로버트 그리피스입니다. 소위 이제 RG3라고 표현하거든요. 로버트 그리피스 3세기 때문에 이제 RG3라고 얘기를 하는데 RG3가 2012년에 앤드류 럭이 전체 1순위, RG3가 전체 2순위로 이제 워싱턴에 뽑혀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인일 때 활약을 했던 걸 보면 정말 잘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뭐 계속 뛰어다니면서 가끔씩 한 번씩 패스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잘했었는데 부상당했잖아요. 그해 플레이오프에 시애틀과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그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상이 회복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부상도 물론 이제 완벽히 회복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어쨌든 이제 노출됐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약점이 간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해 정도 이제 필름이 있다 보니까 상대편 수비 코치들, 감독들이 보면서 아 쟤는 이렇게 방어하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비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리시버들을 막고 이런 거보다는
뛰는 러싱 레인을 차단을 하고 네. 오히려 이제 강력하게 패스 러싱이 들어가서 계속 이제 히트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슬로우 다운 된다. 이런 공식을 이제 찾았기 때문에 네. 러싱 쿼터백이 오히려 초반에 잘하다가도 나중에 가면은 이제 상대 수비에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커크 커즌스한테도 주전자를 뺏겼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커커 선수는 같은 해에 4라운드에 뽑혔던 그러니까 사실 선수인데 백업으로 뽑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뽑았던 것도 다른 이제 뭐 구단 관계자나 팬들은 왜 또 쿼터백을 뽑지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잘했던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고 나면. 근데 RG3가 그 정도로 잘했었던 쿼터백인데도 지금 보면 지금 한 이제 7년이 된 거죠. 지금 RG3가 어디 있느냐? 자기와 똑같은 형태의 쿼터백에 백업 쿼터백으로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라마 잭슨을 일단 볼티모어가 뽑을 때도 1라운드에서 뽑긴 했지만 거의 31인가 32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뽑았던 1라운드 마지막에서 뽑았던 드래프트 픽이고 이 선수가 프로에 와서 진짜 과연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진짜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했던 모습들을 보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어쨌든 기대치를 처음에 너무 높지 않게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 부상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프리시즌에 한 10파운드 정도를 증량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사실 벌크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풋볼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프로로 올라올 때 기량 차이도 있지만 체격 차이도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네. 프로 대학에 있는 선수 중에 정말 일부만 프로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른 선수들, 더 체격이 큰 선수들, 더 기량이 좋은 선수들만 프로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에 올라와 보면 이제 놀라는 거죠, 다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만 해도 다 통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뭐 라인맨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막았으면 다 막아줬는데, 내가 이렇게 패스러시하면 다 쓰러졌었는데, 근데 이게 프로에 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쿼터백도 마찬가지로 와 보면은 이게 예전만 다른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벌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스피드나 이런 것들은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체질이라는 거는 프로 리그에 맞게끔 또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펜시브 라인맨, 뭐 리시버들, 심지어 말씀하신 라마 잭슨 같은 쿼터백들도 프로에 와서는 많이 벌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내성을 길러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강한 선수들의 태클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벌크업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G3나 그런 쿼터백들이 이게 뛰어다니다가 부상당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도 느낄 거고 팀에서도 이제 이런 러싱 쿼터백 중심으로 팀 빌딩을 하려고 그러면 네. 분명히 이 선수를 좀 더 벌크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캠 뉴턴 선수도 이 지난 시즌 어깨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패스 거의 안 됐고 결국 그렇죠.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시즌을 조기에 좀 마감하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잖아요. 사실 캠 뉴턴은 더 벌크업하면 안 됩니다. 캠 뉴턴은 너무 크죠. 이미 네. 사실 라인베커 형의 체격이기 때문에 캠 뉴턴이 더 벌크업하면 이제 너무 느려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벌크업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죠. 이 선수 이 듀얼 스레트형 그렇죠. 쿼터백이 갖는 이제 이 부상의 위험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좀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러닝백들 말씀을 드렸는데 러닝백들이 30세가 되면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쿼터백들보다는 훨씬 이른 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공을 가진 선수들에게 수비가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태클을 하기 위해서 강한 히트를 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러닝백처럼 쿼터백이 러싱을 하다 보면 똑같이 그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상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RG3처럼 그런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라마 잭슨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어쨌든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좀 팀에서는 계속 이제 컨디셔닝을 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라마 잭슨 선수가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볼티모어의 성적이 상당히 좀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비에서의 공백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 볼티모어입니다. 네, 이제 스타 플레이였던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제 테렐 석스, 레이 루이스 이후에 이거 2000년대 볼티모어가 이제 우승을 할 때 가장 이제 핵심이 됐던 소위 이제 뭐 하트 앤 소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팀의 어쨌든 정신적인 지주였던 레이 루이스. 네. 그리고 레이 루이스가 은퇴한 이후에 그걸 어쨌든 이렇게 바톤을 넘겨받았던 테렐 석스가 이제는 팀을 떠났고요. 석스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라인백으로서 큰 활약을 펼쳤던 CJ 모슬리. 네. CJ 모슬리가 이제 지난주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제츠로 이적을 했고
또 디펜시브 엔드인 자데리어스 스미스도 올해 이제 그린베이로 이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특히 이제 프런트 세븐에서의 로스가 크고요. 세컨더리에서도 이제 세이프티인 에릭 웨들 선수가 방출이 됐는데 이 선수도 얼마 전까지 프로볼에 뽑힐 정도로 좋은 기량을 갖췄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선수들이 한 번에 다 방출이 되면서 특히 수비에서의 로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선수들 보충하긴 했죠. 그래서 데려온 선수가 얼토마스. 얼토마스. 근데 얼토마스는 작년에 뭐 심각한 부상으로 한 시즌을 거의 이제 못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얼마나 재기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얼토마스는 이제는 조금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그런 예전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펜시브 엔드 셰인 레이라는 선수를 데려오긴 했는데 네. 이 선수는 사실 이제 계속 다른 팀에서 이제 뭐 세컨팀, 서드팀 후보 선수를 좀 지내던 선수고 그보다는 루키로 이번에 드래프트한 제일런 서거슨이라는 선수를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이 선수를 이제 데려왔다라는 거는 테럴 석스나 서데리어스 스미스를 이제 방출하면서 잃어버리는 토탈 색 넘버를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하겠다라는 예.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이 수비에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재밌는 거는 사실 이제 라마 잭슨 체제로 가면서 재밌는 거는 뭐 공격에서 괜찮은 선수를 좀 보강을 했어요. 그게 제일 눈에 띄는 선수가 누구냐면 러닝백 마크 잉그럼을 데려왔어요. 네. 마크 잉그램이 누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알빈 카메라와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콤비네이션을 이루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번에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해왔고요. 그래서 네. 이제 백필드를 좀 보강을 했다라는 것과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마키스 브라운을 데려왔죠. 이제 별명은 또 할리우드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누구냐면 오클라호마 대학 출신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를 저희가 좀 찾아본다 그러면 우리가 카일러 머리를 찾아보면 많이 같이 나온 선수죠. 그래서 카일러 머리가 롱 패스를 하면 그거를 받아서 터치다운으로 연결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의 특징은 상당히 이제 스피드가 빠릅니다. 근데 이 선수도 체격이 상당히 작아요. 예. 그래서 공격에서 빠른 선수들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너무 좀 선수들이 작아서 부상에 대한 위험이 좀 많이 있는 선수들이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마키스 브라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작지만 빠른 선수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이런 선수가 필라델피아로 올해 복귀를 한 디션 잭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필드 어디에서 공을 잡아도 터치다운을 할 수 있는 네. 홈런 스레트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스피디한 리시버를 한 명을 갖추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아서 멀리 달려나갈 걸 대비하기 때문에 수비들이 좀 물러서 있죠. 물러서 있죠. 후진 배치라거든요. 그렇게 되면 필드 중앙 부분이 열리면서 타이드엔드를 이용한 공격, 네. 그다음에 러닝백들의 러싱 레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타이릭 힐 선수가 타이릭 가져다준 힐. 효과랑 그렇죠.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타이릭 힐 같은 효과를 노리고 데려온 선수죠. 그래서 이 마키스 브라운이 아마 이제 우리 팬들께서 좀 카일러 머리 하이라이트를 좀 찾아보시면 카일러 머리가 롱 패스를 성공시킨 게 상당히 많은데 네. 대부분이 그걸 받았던 반대편에는 마키스 브라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이제 좀 뛰어난 리시버를 데려왔다라는 네. 부분이 좀 어쨌든 이제 뭐 볼티모어의 올해 좀 네.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 이 공백이 좀 생긴 만큼 스킬 플레이어들의 보강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볼티모어 레이븐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순위를 예상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사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이번 시즌 뭔가 이변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클리블랜드가 올해 만약에 저 우승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이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는 워낙 이제 전력이 보강이 됐고 많은 전무관들도 이제 우승 후보라고 이제 점 찍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구 우승을 한다고 해도 이제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예상을 좀 해보면 일단은 신시내티가 제일 좀 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시내티를 4위로 뽑고 그 1, 2, 3위 세 팀은 사실은 저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에 우승했던 볼티모어 물론 이제 전력 누수가 있긴 했지만 네. 그 어떤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피츠버그도 많은 선수들 특히 이제 킬러비스가 방출이 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고 수비에서 이제 라이언 쉐이저라는 선수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좀 부상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예. 데빈 부시라는 좋은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어쨌든 좀 수비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 팀과 이제는 반대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이 세 팀의 전력이 사실은 저는 세 팀 중에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좀 백중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본 거는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스케줄이 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진운이 누가 좋으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보면 작년의 순위를 보면 1위가 볼티모어, 2위가 피츠버그, 3위가 클리블랜드였거든요. 네. 대진운을 보면 볼티모어는 상대편 다른 AFC 다른 조의 1위 팀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하는 팀들이 볼티모어는 캔사스시티와 휴스턴을 상대해야 됩니다. 피츠버그는 작년에 2위였기 때문에 이제 세컨 플레이스 스케줄을 가져가서 네. LA 차저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를 상대하고요. 거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클리블랜드는 3등이었기 때문에 서드 플레이스 스케줄로 테네시 타이탄스와 덴버 브론코스를 상대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예.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지구 밖에 이제 NFC의 같은 지구 하나를 상대하게 되는데 같은 지구를 상대하는 게 이제 올해 상대하는 게 이제 NFC 웨스트를 상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팀들을 어떤 팀은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고 어떤 경기는 이제 원정에 가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대진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NFC 서부의 강팀이라고 한다 그러면 램스와 시옥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볼티모어는 시옥스와 램스를 다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시옥스 원정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요. 정말 네.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강팀인 램스 다 원정을 치르고요. 클리브랜드와 피츠버그는 이 두 경기를 다 홈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경기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 이 네 경기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네 경기라고 사실 1년 스케줄의 25%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5%의 경기가 이 세 팀의 순위를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난이도를 봤을 때 일단 볼티모어가 제일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볼티모어를 3위, 그 다음에 2위를 피츠버그, 가장 좀 유리한 걸로 보이는 클리블랜드를 저는 1위로 뽑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일정상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과감히 올해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1위다라고 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말 할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올해 어디 브라운스가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네. 지구 우승 팀으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한번 좀 뽑아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지구 우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1위로 올렸고요. 저는 이 2위와 3위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데 볼티모어가 그래도 네. 지난 시즌 지구 우승팀이기 때문에 좀 지난 시즌의 저력을 이번 시즌까지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1, 2, 3위 팀 간에 순위가 어떻게 돼도 사실은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쨌든 킬러비 물론 이제 뭐 지난 시즌 레비언 벨 선수가 안 뛰긴 했지만 안토니 브라운 선수가 뛰었던 공백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이제는 넘버 리시버가 되는 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AFC 북부지구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시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NFC 북부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지만 해설위원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또 차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1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